네, 잘 쉬셨죠? 네, 계속 그 판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12페이지 31번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관련한 판례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줄 31번 판례요. 이자의 반환은 원상 회복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는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원상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 그 이자 반환은 부당이득의 성질이지 손해배상의 성질이 아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한번 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 판례를 이어서 볼게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법정 해제가 아니죠. 합의 해제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약간 특별한 사정이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정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행 지체랑 이행 불능의 경우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를 이행 지체하거나 이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약정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 해제에 대한 이제 뭐 합의하면서 이제 합의서를 쓰든 뭐라든 이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우리 법률의 조항에 있는 그 이행지체 이행 불능에 따른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한 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해제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6번을 이어서 볼게요. 12페이지 마지막 그 36번이요. 판례 보시면 이것도 합의 해제인데, 매매 계약이 이제 합의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 당연히 매도인한테 원상회복돼야 되니까 복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지,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판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37번 판례를 이어서 보실게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가로 열고 해제 의사 표시를 요하지 않고 가로 닫고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예요. 이거 중도금 같은 경우에 매매 계약에. 근데 38번을 보세요. 38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죠. 그래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아까 판례는 중도금이었잖아요. 이번엔 잔금이에요.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아까도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잔대금 지급기일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을 하여야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잔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련 권리 그 등기 필증이나 이런 권리 관련 서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하고 그 앞에 판례하고 뒤에 판례하고 틀린 결과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지만 잔금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번 판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이죠.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아까 그 조문 보시면서 그 채무가 어떤 채무여야 되느냐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어떤 채무를 불이행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결과가 틀려진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42번 판례를 한번 이어서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어쨌든 중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잔금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등기를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계약금 받고 계약 체결했는데 중도금을 안 받겠다. 특별한 사정이 있든 사정 변경이 있든 그곳에 땅값이 올랐든 개발 호재가 있든 간에 하여튼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은 일단은 그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기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한번 43번 14페이지 43번 판례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46번 판례를 볼게요. 46번 판례. 이거는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자가 분양 계약 당시 공유 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일부를 분양 계약 후 시에 기부 체납함으로써 분양 계약자들 또는 공유 대지 지분 등기 경료 전에 분양 계약자로 분양 계약서 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에게 분양 공고 및 분양 계약 당시보다 면적이 감소해 평형별 공유 대지 면적을 공급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양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있고 아파트 전유 부분 32평 이런 아파트, 그러면 등기부를 띄보면 거기에 이제 공유 대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양 공급업자가 면적을 줄인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공유 대지 지분 면적이 줄었죠. 기부 체납을 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 대지에 우리 아파트 대지에 있지만 공유 지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이제 일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른 공유 대지 지분 이전 의무는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 불능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아야 하고 감소된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 계약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평형만큼 대지 지분이 준 것만큼 분양 계약 한 금액에서 감액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 주택건설업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그들에게 감소된 공유 지분에 상당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잖아요.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된 것이냐 종된 것이냐 부수적인 것이냐 안 따라서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아파트 거주하고 사는 데 문제가 없죠. 일부 그 공유대지 지분만 감소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 해제도 가능하다. 전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해제도 가능하다라는 판례고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7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한 건 아니죠. 그거를 그대로 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가압류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제가 가능한지 해제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 다음 페이지에 일단은 50번 판례를 볼게요. 그러면 그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회사와 은행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했다. 그러면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사라는 지위를 내가 이사가 아니다 더는.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계속 보증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번 판례에 이어서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 청구는 그 이행 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정을 정한 거죠.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하는 동시에 이행 청구를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이제 일단은 계약은 발생이 됐죠. 계약을 발생이 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행을 해달라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지난번 민총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52번 판례를 한번 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민법 547조 1항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47조 1항이 뭘까요? 그 해제에 있어서 행사상의 불가분성에 대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전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또는 전부가 하는 그 조항은 그때 조항 설명드릴 때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 의사 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 배제를 하기로 했던 특약이나 사정이 있다 그러면 배제가 가능한 그 조항이다. 해제의 행사상 불가분성에 대한 1항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일단은 56번 판례를 볼게요. 56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 이전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 효력으로 해제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채권을 양수한 자, 그러니까 그 당연히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인수, 채무양도, 그 다음에 상속 등 이런 포괄적 인도되는 채권 채무양 인도되는 같은 이제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57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채권을 양수한 자,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있네요. 채권 자체를 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전부한 채권자는 압류가 있고 전부가 있잖아요. 채권은 채권 압류, 채권 전부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묶어두는 거죠. 근데 전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자기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특정한 전부 채권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전부예요. 압류하고 전부의 차이가 있고요. 하여튼 이분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계약 계약 성립 후 해제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누가 해당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려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7페이지 6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을 했다는 거죠.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계약 이행 대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실내이익 배상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한도가 뭐냐?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실내이익 배상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파란색 줄 보면 다만 그 실내이익은 과잉 매상 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실내이익 배상이다. 라는 판례 중요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례는 어쨌든 계약법 총론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데 그 법 조문하고 판례가 답니다. 그래서 법 조문 확인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사례별로 기억하시는 거, 그리고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거, 제3자에 해당되는 판례인지 해당되지 않는 판례인지,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인지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례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매매, 환매, 교환 이제 법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법상 이제 채권법에, 그러니까 계약법에 나오는 14개 전형 계약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3개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임대차, 매매 2가지 중요하고 교환은 일단 한 번만 스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는 일단 563조 매매의 의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법조항을 공부하실 때, 용어를 공부하실 때 조항에서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 법적 용어, 법적 권리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집 보시지 마라. 차라리 그때 기본서를 보거나 판례집을 보거나 기출문제를 푸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정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죠. 약정함으로써 생겨요.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만으로. 그래서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반대의 의미는 요물계약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가 있죠.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쌍무계약 반대의 의미는 편무계약이죠. 당사자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출연을 함으로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고 반대는
반대의 의미는 이제 무상계약이라고 있죠. 증여 같은, 무상증여 같은 거. 그 다음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다 라는 매매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 564조. 그러니까 일방예약은 이거예요. 만약에 가옥을, 집을 1억에 매매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일방 예약이죠.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를 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고, 그 법적 성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형성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가 가능해요. 가등기가 가능하고 이거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서 빨간색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약 완결권은 그 상대방이 불안하죠. 예약을 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 그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좀 권리를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권이 있습니다. 최고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예약상의 의무자,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 그 매도자는 그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여부를 최고할 수가 있죠.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까지 예약을 완결하겠다라는 약정이 없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65조 해약금 규정을 보겠습니다.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간에 다른 역장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이죠.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해약금.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해약금 조항은. 그리고 그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도금 지급하는 경우에 이행이 착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이행에 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그래서 해약금으로 가능한 거죠. 중도금은 줬다. 그러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해약할 수가 없겠죠. 계약이 이미 이행이 됐으니까,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행에 착수란 빨간색 있죠. 이행 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 행위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행의 준비만으로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착수라는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은 아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566조 20페이지입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약정해서 그대로 하면 되죠.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의 수령에 필요한 비용은 불포함한다.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67조 보시고요. 568조 매매 효력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매매 계약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항에 보시면 동시이행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판례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매도인은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만약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 등기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그래서 담보 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매매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뒷조항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69조 이제 타인 권리 매매, 타인에게 속한 뭐 부동산이나 권리나 이런 것도 매매가 가능하죠.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해요. 근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타인 재산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남의 거 팔 수 있다. 그 사서 줘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부분이 나옵니다. 570조. 그래서 뭐 일단은 전조의 경우에 그러니까 타인 권리를 매매했죠. 그런데 이전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리를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할 수 있죠.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인이 이게 또 선악을 나눠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담보 책임에 있어서 매수인은 해제권이 있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귀책 사유 선악 불문 인정되는 겁니다. 계약 해제권은. 그리고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이거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권리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4가지를 우리가 법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타인 권리 매매처럼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 매매의 경우, 그 다음에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법 뒤에 조항을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 알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선의인지 악의인지라는 부분,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이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572조 그 밑에 이제 그 이론 있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보시면 그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네요. 그쵸? 1항에 대금 감액 청구권. 그래서 이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이 있어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는지, 계약 해제권이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부분인데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있고 계약 해제권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요. 근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있죠.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서 해서 보시면 되고 573조 그 전조의 권리 행사의 기간. 그래서 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각각 1년은 제척기간이다. 권리행사 기간이라는 게 또 포인트죠. 그리고 수량부족 574조 일부 면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때에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멸시를 알지 못한 때에도 중요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선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구분해서 아까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575조,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576조, 이 부분에서도 선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구분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라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 밑에 이론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보세요.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는지 없는지, 악인지 선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78조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매 목적물이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경락인은 담보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권리의 하자에만 되는 것이고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판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계만을 의미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매 자체가 절차 자체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하면 담보 책임 없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채권 매매에 있어서도 579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제기가 도달한 채권인지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죠. 이거는 이제 그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 하자에 대한 선의 또는 무과실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판단 그 시기는 언제냐 기준은 매매계약 성립시다. 대법원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일단은 581조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1항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종류물 그러니까 종류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느 걸로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에 처음처럼 여기에도 있지만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특정 전에 그의 종류물이고 그거에 대한 종류 매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처럼 10병 뭐 이런 거. 그래서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에 특정하죠. 그러니까 저 냉장고에 있는 저 가게에 있는 10병 아니면 마트에서 있는 10병 그거를 계산대에 올려놓는 게 결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특정이죠. 특정 이 물건 특정된 물. 그 목적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돼야지 하자 담보 책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물 매매 같은 경우에 그 이론 써놨죠. 목적 달성 불가능 가능한 경우. 그래서 아까랑 얘기 똑같죠. 선의 무과실인지 악인지 이거 구분해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있기 전에는 아까 조항 읽었지만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특정이 된 후에야만 그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83조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 규정은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기한의 추정 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죠. 추정.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86조 대금 지급은 어디서 하냐?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마약 주고 이제 돈 받을 때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 주는 장소, 인도 장소, 물건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 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7조 25페이지 매매계약 과실의 귀속.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계약 체결하더라도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인도 전에 발생한 과실 누가 속하냐?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과실이 생겼어요. 누구 것이냐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 과실이 생긴 경우 조항처럼 본문처럼 매도인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체결 후에 매수인이 두 번째 화살표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합니다. 매매대금 줬잖아요. 그렇죠? 목적물만 인도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매수인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했지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 체크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88조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불안하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상당 담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지급 거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그 대금 공탁 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전조회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 불안해? 제3자가 나왔어. 권리 주장을 해. 근데 대금 지급을 안 해? 거절했어? 아니야. 그럼 너 그거 공탁해. 내가 이거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 청구권은 매도인한테 있다. 대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590조 환매를 볼게요. 환매는 매매 계약과 1항입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환매 특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한참 있다가 이행 착수하고 했는데 환매 특약을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매 대금에 대하여 2항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양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내가 다시 도로 사올 권리, 내가 팔았지만 일정 부분 지나면 내가 사올 권리, 그거를 이제 환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매 특약은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 동시에 하지만 이거는 주된 계약이 아니고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해제되거나 하는 경우에 환매 특약도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591조 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을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 2항 연장할 수 없다. 한번 환매 기간 정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연장 불가하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환매 등기 592조 매매 부동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등기하죠.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등기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을 보겠습니다. 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도 낙성계약이죠. 약정함으로써.
그러니까 교환도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A 토지,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 을이 가지고 있는 B 토지를 교환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 교환 계약이죠. 그리고 597조 교환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그러니까 조항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A 토지하고 X 가옥하고 이제 교환하기로 했어요. 근데 토지가 기본적으로 비싸죠. 그러니까 가옥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저렴하잖아요.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토지하고 가옥하고 하면서 가옥에다가 플러스 얹어서 뭐 5천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넘기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금전의 보충 지급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환의 경우 매매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보충하는 금액은 매매 대금으로 보는 겁니다. 교환 계약이지만 매매 대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유상 플러스 쌍무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자. 그래서 교환도 담보 책임 문제, 동시이행 항변권의 문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판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은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읽고서 한번 스킵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3번 판례 보시죠. 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 것. 그래서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의 규정이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예. 그래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다라는 판례고요. 4번 판례 볼게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입니다.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줬어요. 그러면 해제했을 경우에는 이게 계약금은 해약금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내가 실제로 받은 걸로 해약금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받아 써야 할 돈으로 해야 되냐? 500이 아니고 1,000만 원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실행의 착수 관련한 판례 5번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미 이행에 착수가 있다. 해제 불가라는 판례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7번 판례, 7번 판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이죠.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위약금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계약법은 이렇게 봤고요. 최대한 조항을 많이 읽어드리고 판례도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안내도 해드리고 간간히 설명도 해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민총, 물권법, 계약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공부는 어쨌든 스스로 하시는 거죠.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이해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강의나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법률 용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반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신다. 그리고 제가 민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까지, 그 다음에 오늘은 그 계약법에서 임대차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그 민사특별법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과 같이 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전염병으로 너무 시끄러운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